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이 바쁜 세상에 제56차 포럼을 진행하는 이 공정과 상식 오늘 포럼에 강연자로 초청을 받고 와서 보니까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열의에 차서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한 50분 정도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정전 70년의 역사적 성찰과 과제, 이승만은 왜 휴전을 반대했나, 이것이 제가 마지막 그 펜을 놓는 순간에 완성한 제목입니다. 역사적 성찰이란 말이 역사적이란 말이 들어가고 휴전을 거부했냐는 말 대신에 왜 반대했나, 이렇게 한 그 의미는 앞으로 아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이것이 70년 전 내일 이제 휴전 회담 서명식 사진이거든요. 김일성이 서명식하는 모습이 있고 팽덕회가 서명하는 모습, 클라크 사령관이 서명하는 모습. 여기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군 대표도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휴전회담의 당사자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작전권이 없이 유엔군의 산하 부대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휴전협정에 참여할 자격조차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한반도의 평화협정 문제, 종전회담이 나올 때에 우리는 자격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영문, 한글, 중문 세 가지로 되어진 휴전협정문인데 여기에 어디에도 한국 대표의 서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기에 서명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지요. 이유는 뭐냐? 휴전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서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 같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 날 시작해서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서에 서명을 할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린 회담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회담을 시작할 때 누가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회담을 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방 그냥 끝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51년 6월 23일 날 소련에서 먼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6월 30일 날 유엔군 리즈웨이 사령관이 휴전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개성 시내에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6월 30일 날 리즈웨이가 휴전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바로 그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위한 5개의 전제 조건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발표한 5가지 휴전 조건에 보면은 중공군을 만주에서 완전히 철수시켜라. 북한 인민군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라. 북한에 대한 제3국의 경제 군사 지원을 완전히 방지하겠다는 것을 유엔이 공식적으로 결의를 해라.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모든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를 반드시 참석시켜라. 한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범을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대방이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실현 불가능한 회담 조건을 5가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휴전회담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휴전회담을 견제하기 위한, 휴전이 못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부의 이러한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전국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7월 1일 날 부산에서 38선 정전반대 국토통일국민굴기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것이 서울로, 광주로, 대구로, 대전 등지로 전국 각지로 파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지만 반대는 계속되어졌습니다. 52년 4월 10일에는 부산에서 학생들 5만여 명이 모여서 5만여 명이 모인 건지 동원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이승만이 휴전이 되면 한국군은 독자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린 유엔군과 상관없이 우리가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에서 다급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이승만의 의도는 뭐냐? 미국군을 이용해서 북진 통일을 이루겠다. 이것이 오로지 이승만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휴전 결사 반대 시위가 전국에서 걸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이제 덕수궁 앞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요. 저건 제주신문에서 전국에 다 이렇게 휴전회담이 진행된 내용을 보도해 놓은 기사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북진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북진 통일로는 이승만에게 정치적인 생명줄이다. 그런 얘기를 붙일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에 아주 몰입을 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된 이후 51년 11월 26일 판문점에서 북한군 장춘산 대령과 유엔군 머리 대령이 우리가 휴전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지대를 놓고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휴전선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한국 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때에 1952년 12월 2일 날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당선자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하고 그렇게 공약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국의 전선을 직접 찾아서 자기가 휴전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활동, 언론이나 대중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걸 갖다 극도로 그는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이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광릉에 있는 경기도 광릉에 있는 한국군 수도사단을 시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 갑니다. 갔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그 추운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이 노인네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75세 때의 6.25 전쟁을 맞으니까 이때는 77세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78, 80이 된 노인이 양복만 입고 바들바들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요 뒤에 있는 백선엽 사령관이 미군한테 부탁을 해서 미군 파카를 하나 빌려서 입혀드린 거죠, 이제. 아이젠하워가 나란히 서서 이제 사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중앙청에서 당신을 환영하기 위한 환영대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좀 참석을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참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를 환영하는 환영 아이젠하워 원수 내한 이렇게 곳곳에 프랭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중앙청 앞에 사람들을 전부 10만 명을 동원해서 환영 행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안 나타난 겁니다. 안 나타나고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대구로 내려가서 3사단, 15사단, 15연대 장병들과 함께 야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모습이 국제 언론을 통해서 세계로 타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인한
뭐 2차 대전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강인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그의 이미지를 어필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이승만은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주인에게 인사도 없이 그냥 내일 돌아간다고? 당장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누가 잡으러 갑니까? 그래서 그때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태선 서울시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태선 서울시장 불러서 너가 영어를 잘하니까 가서 어떻게 설득을 하든 아이크를 내일 경무대로 데려와. 그래서 김태선 시장이 당시 미 8군 숙소가 동숭동의 서울물리대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이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 차가 왔는데 헌병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약속도 없이 어떻게 우리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러 왔느냐. 그래서 김태선은 입장도 못하고 그대로 쫓겨온 거예요. 와서 경무대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백선엽 장군을 불렀어요. 너가 가서 아이크를 잡아와. 그래서 이제 백선엽이 쓰리스타 이제 그 별 3개를 붙인 집차를 타고 동숭동을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분은 맨날 자기들 벤플리트 장군, 클라크 사령관이랑 회담하는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병이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가서 벤플리트 장군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일본으로 출국하시기 전에 아이젠하워 당선자가 꼭 경무대를 방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벤플리트가 있다가 내가 어떻게 대통령 당선인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느냐. 나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클라크 사령관 만나봐라. 그때 백선엽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대로 들어가면은 혼나겠고. 그래서 그 순간에 꾀를 낸 거예요. 만약 내일 아이크가 우리 경무대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그냥 떠나셔서 우리 대통령이 화가 나서 오늘부터 우리가 유엔군 통제를 안 받겠다. 유엔군 밑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행동을 해.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크는 휴전을 하러 왔는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북한과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면 모든 게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크가 어쩔 수 없이 코가 끼어가지고 다음날 6시에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데 그 전에 30분만 경무대에 와서 이승만을 만나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 김태선 서울시장의 모습이고 이 백선엽이 52년 12월 4일 날 그렇게 신부를 했는데 하여튼 성공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53년 1월 달에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무대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벤플리트 장군, 그 다음에 클라크 총사령관, 이승만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외아들인 존 아이젠하워 소령. 그래서 분위기가 좀 풀어진 거예요. 특히 이 아이젠하워 소령이 온 것으로 인해서 경무대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의 대통령인데 아들 앞에서 또 다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크는 도대체 한국에 왜 왔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크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한국 전쟁에 가 있으니까 그걸 보러 왔다. 그런데 사적으로 그것 때문만 왔겠어요? 사실은 이게 장진호 전투 때의 모습입니다. 미 해병대들이 이곳에서 5배가 넘는 중공군과 대적하느라고 게다가 영하 30도가 넘는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악천고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미국의 신문에 보도가 되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장진호 전투에 전사한 미 해병들의 무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가니까 무려 178만 9천 명의 미군이 참전해서 36,940명이 전사를 하고 92,134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하고 3,737명이 실종한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미국에 전해지니까 미국의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52년 새해를 맞았다고 전선에 있는 미군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1950년 6월 30일 트루먼이 한국의 군대를 처음 파병할 때는 그때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78%였습니다. 반대는 15%에 불과했어요. 그랬던 것이 전쟁이 뜻밖의 장기화되어지고 계속 이런 피해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52년 2월 달에는 우리가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이 50%다. 50%가 실수다. 실수가 아니라고 한 사람은 37%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 미국 내에서 이 6.25 전쟁에 반대한 여론이 급격히 높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진 아이콘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한국전을 조기에 휴전하겠다고 그렇게 공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콘은 이러한 미국 내의 반대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이런 시찰들을 하고 사진들을 보냈고 결과 그가 돌아가서 그 다음 달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실수라고 얘기했던 50%가 38%를 줄고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37%가 50%를 넘가는 완전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크로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벤펄리트 장군의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전에 와서 아이크가 외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을 만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벤펄리트 장군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자마자 아이젠하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군, 지금 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 전방에 3, 4단에 있습니다. 내 아들을 후방으로 좀 보내주시오. 기자들이 무슨 말인지 깜짝 놀랐죠. 특히 벤플리트는 아들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이미 전사했던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이 살아있는데 대통령 당선자지만은 아들이 죽은 장군한테 내 아들을 후방으로 보내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벤플리트 물어본 거예요. 각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아이젠하워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여기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면 그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전사를 못하고 인민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대통령의 아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거래를 하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참 나도 입장이 곤란하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아예 내 아들이 내 임기 중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흥정거리가 안 되도록 당신이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 듣고 K. 벤펄리트 장군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후방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때 뭐 아이젠하워나 벤플리트나 대통령이나 뭐 무슨 고위장성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군대 안 보낸다?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오블리스 노블리제. 이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군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윌리엄 쇼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윌리엄스 1세 선교사입니다.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을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조지 윌리엄스 2세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참전 영웅이에요. 이게 2차 대전 당시에 아이크를 태우고 노르만디 상작전이 끝난 다음에 이 PT전을 운영하는 이게 윌리엄 쇼, 서위점 쇼이에요. 이랬던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미군 정청에 잠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한 겁니다.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버드 대학에서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국에 가서 전쟁에 참전해야 되냐. 그가 몇 날 며칠 고민하는데 새벽에 기도한 도중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이어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구절이 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한국, 내 친구들이 있는 그곳,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국의 전쟁에 참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메가드 장군이 요 뒤에서 메가드 장군의 특별 보좌관으로 이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향 땅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와 원희란 연세대학교 선생님 언더우드의 3세지 않습니까? 저와 원희란 함대 선단에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직각한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기도하는 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적인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끝나자마자 이 서위름 윌리엄 쇼와 원희란이 메가드 장군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령관님, 우리로 하여금 서울 수복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해군이단 말이에요. 해군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메가드 장군이 해병대 1사단으로 전속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원희란과 서위렘이 다 서울 수복작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건 이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다닐 때 부인과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지금 은평구 저곳에서 매복해 있던 인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쇼의 동상이 지금 은평자유공원에, 은평평화공원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전쟁 났는데 이렇게 가족을 버려두고 참전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기꺼이 그랬단 말이에요. 뿐이 아닙니다. 이게 누굽니까? 원덕한, 원지한, 원희란, 언더우드의 손자 셋이 다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자원해가지고. 요거는 휴린턴, 대전의 한남덕선 휴린턴, 인천 상륙작전에 해병대 소령으로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인요한이가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그러고 좀 어떤 때는 까불고 다녀도 사람들이 다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게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6.25 전쟁을 볼 때도 또 그 다음에 개중에는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미제국주의가 어떻고 양피고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좀 대상을 가려가면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당신들 제국주의 앞제비다, 나쁜 놈들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때 미국의 그런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세계 최고의 인기인이었던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도 한국에 와서 위문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또 선교사 같은 종교인이든 연예인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국가 앞에서 자기들이 할 책무를 하면서 또 자기들이 주장을 할 걸 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어떤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워가 돌아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아이젠하워가 별로 그렇게 유쾌한 감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고 나면 사이가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아이젠하워가 뉴룩이라고 하는 정책을 쓰면서 미국의 현안은 지금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균형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한 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재정 긴축으로 제일 먼저 대외 경제 원조를 축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방비를 축소해야 된다. 국방비를 축소하려면 제일 돈을 많이 먹는 물 먹는 하마가 한국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군을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한테 한국 원조의 부담을 좀 일부 전가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승만에게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일본 간에 이 씨알도 안 먹히고, 심지어 미국이 자기들 달러 돈을 가지고 와서 일본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것도 우리는 안 받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이승만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경제적 연주를 더 받아내는 데 목적인데, 아시아는 그걸 줄이려고 하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이승만이 반격을 합니다. 미국이 일본에서 원조 물품을 구매 공유하는 것조차 반대하겠다. 하나를 평가 절상해서 환율을 갑자기 2배 이상 높여버려요. 그리고 이승만의 주도로 한국민들의 휴전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에 오라고 그랬는데 미국 오라는 걸 거부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들레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불러요. 그래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이승만이 마지막 벼랑끝 외교 전술로 방공포로를 석방함으로 말미암아 휴전 반대를 로그라 해버려요. 이것은 당시 상황을 볼 때 쌍방이 이 포로를 막견하게 되어있는데, 북한군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시켜버린다는 얘기는 휴전한 걸 깨겠다는 의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노발대발하지만 지금 휴전을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신임하던 극동차관보 로버트슨을 특임대사로 한국에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놀란 방공포로 석방, 이때에 마지막으로 석방된 방공포로들이 이승만 사진을 들고서 막 시가행진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방공포로들이 만세를 부르고 이걸 지지하는 전라도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또 광화문 거리에는 휴전 협상에 반대하는 여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아주 울부짖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휴전 반대 북진 통일을 외치다가 실신한 여학생들의 모습도 이제 해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인 로버트슨이 경무대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로버트슨은 3주 동안을 매일같이 경무대에 출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휴전을 어떻게 하면 휴전에 동의하겠는지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의 기록에 보면은 전선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개성의 이제 판문점에서 북한과 중공군을 상대로 하는 휴전회담이고, 또 하나는 경무대에서 이승만을 상대하는 휴전회담인데, 훨씬 더 골치 아픈 게 경무대에서 이승만을 상대하는 훨씬 더 골치 아픈 휴전회담이라고 미국 측의 기록들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로버트슨의 회고를 보면은 사실상의 휴전회담은 판문점이 아닌 경무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로버트슨이요, 나중에 거의 회고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이승만은 빈틈이었고 책략이 풍부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우리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시킨 상황을 그는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승만이 휴전을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이승만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승만의 종교 사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재단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총서책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권으로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이제 1권을 냈고, 이제 우리 이영일 의원이 2권으로 건국사 제인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이영일 의원이 평상시에 서울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정치인이면서 또 정치학자로서 굉장히 해방 전후사, 건국사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뭐 이민원 박사를 비롯한 여러 젊은 역사학자들 토론을 하면서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지식에다가 역사적인 걸 붙여서 이제 책을 저술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했어요. 이 의원님, 정치인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컨텐츠가 좀 빈약합니다, 사실. 어디 채울 것이냐? 대한민국 재헌국회 의회록을, 회의록을 좀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 같은 역사학자들은 뭐 그거 맨날 보지만 정치인들 사실 보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럼 기대를 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재헌국회 회의록 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뭐 이 소리 또 저 소리 저 소리 같고.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감각으로 보면 분명히 느낌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연세가 80대 중반인 어른이 그 더운 여름날 밤을 새면서 재헌국회 회의록을 독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건국사 제인식을 썼는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 왜? 정치인의 시각으로 당시의 현장을 보니까 그 정치적인 함의를 그 속에 다 추출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현장 복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오늘도 사실 같이 오려고 저랑 점심을 같이 하고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못 왔습니다만 요즘 뭐 굉장히 주변에서 이 의원님 와서 기념사점에 입혀 축사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냐? 우리 역사학자가 그 국회 회의록을 읽는 것과 정치인의 시각에서 그걸 읽을 때 그걸 느낀 느낌이 다르더라. 이승만은요, 이승만의 종교성을 이해하지 않고서 그의 발언과 그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옛날에 문창극 대기자가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장로로 섬기는 온누리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 신도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켜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제의 식민 통치라고 하는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식한 KBS 기자가 9시 뉴스에 어떻게 총리란 사람이 친일파가 되어져 가지고 일본이 식민 통치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다 해가지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 토론 시간에 막 토론을 하는데 그걸 공개가는 그때 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3.1운동에 앞장서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니까 이쪽에 여당 쪽에 방하는 사람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무식한 인간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남강, 이성훈, 신석구 뭐 전부 다 이런 민족 대표 33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이 기독교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진 거다. 이건 우리 이런 식민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고 새로운 앞으로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영어로 고난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 친일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기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아예 종교적인 이유에서 공산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데 보면 붉은 용의 세력이 나옵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 악마의 세력이에요. 공산주의는 사악한 악한 마귀의 세력이다. 이것이 이승만의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하는데 이승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실질을 회복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를 쫓아내서 그곳에서 악한 사악한 세력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들을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외칩니까?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침사에서 자유를 몇 번 외쳤지요? 35번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가 이승만으로부터 받은 자유냐 아니면은 케네디로부터 받은 자유냐, 자유란 단어와 함께 세계 시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이승만의 자유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매여 있는 이 노예 생활, 여기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참 자유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은 아예 공산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공산주의자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6.25는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서 코민테령의 지령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일 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소위 이제 어스틴의 신정적 이원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지구는 끊임없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6.25 전쟁은 성전이다. 그걸 막아내는 그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6.25 전쟁 때 이 위안을 막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척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국제 정치가로서의 안목에서 볼 때에 앞으로 세계 이 정치 질서가 재편되어지는데 지금 6.25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들을 볼 때에 동북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6.25 전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는 이제 6.25 전쟁의 의미를 자유를 위한 전쟁이고 6.25는 성전이었고 이걸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의 고난신앙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는 휴전 국면의 반전을 위한 승부수로 방공포를 석봉을 했고요. 그는 군사적인 대응보다는 주로 외교적인 전략으로서 자기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는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로버트슨과 5가지 항에 합의를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주면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 장기 경제 원조를 보장해주면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 그런데 첫 조치로 먼저 2억 달러를 현금을 줘야 돼. 그 다음 휴전 조인 후에 90일 이내에 열릴 정치회담에서 성과가 없으면 앞으로 휴전을 철수하겠다. 예정된 한국군의 정강은 계속해야 된다. 휴전 조인 후에 열릴 정치회담 이전에 한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야 된다. 그래서 로버트슨이 이게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런 정치적인 딜을 통해서 안보와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세우와 고려가 맺은 조약이야. 세우는 이 지구상의 최약소국가 대통령인 이승만이고 고려는 최강대국가 대통령인 아이커였는데 근데 누가 누구 맥주를 잡았습니까? 세우가 고려의 맥주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1954년 11월 17일 날 경제 및 군사 문제에 관한 한미 합의, 경제가 먼저입니다. 한미 동맹 의미는 군사도 군사지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논리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만이 안보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냥.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날강도지요, 그냥. 그래서 그 내용은 미국이 한국에게 1955 해계년도에 7억 달러의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한국군의 10개 예비 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과 100여 대의 제트 전투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는 동안 미 3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조건으로 한국군을 유엔
군 사령부의 작전 지휘관 아래 두는데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국의 종속 대상이 아니라 미국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계철선으로 붙잡는 데 성공을 한 것이 이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인데, 이걸 할 수 있던 것은 이승만이 이렇게 휴전을 반대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이런 전술과 행동하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즈웨이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무력 통일론은 집요했고 한국은 인적 자원이 많으로 무기를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이 용감한 노신사에 대해 존경과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공산당에 대한 정오와 그 자신의 국민들을 위해 매우 편견에 가득 차 있긴 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그는 전 생애를 통해 헌신한 그의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비록 상대방의 입장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골치를 많이 앓았지만 이분들이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흠모하고 존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제공되고 있어요. 미국의 CIA와 군부 일각에서는 이런 건방진 늙은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말이야,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망신을 주고 가지고 놀고 이거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하라. 이승만을 제거할 에브레디 오퍼레이션이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심지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NSC 석상에서 반 이승만 쿠데타를 언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기밀 문건이에요.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 1952년 5월, 6월 사이에 정치파동 직에 부산 정치파동 직후에 유엔군 하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53년 4월 이승만이 휴전에 반대해서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분리시키겠다고 공갈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5월 29일 날에는 미 국무부와 CIA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승만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이날이 방공포로 석방한 날이에요. 이 방공포로 석방을 6월 18일 날 영시를 기해서 한다고 하는 발표를 하고 전격적으로 이게 일어나자 바로 미국에 보고되어져서 제150차 NSC가 열려요. 이 자리에서 아이젠하워에게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안 되어졌느냐? 이승만이 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쿠데타를 내놓고 유엔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은 그 대신 세울 만한 대한 세력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 얘기한 로버트선 3주 동안 경무대에 매일같이 와서 이승만한테 벌을 썼던 로버트선이 아주 강력하게 아이카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을 제거해 놓으면은 이 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미국의 국익에도 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버트선은 이승만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시달림을 받았지만 정말 이승만과 그렇게 3주 동안 협상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이승만을 안위를 지켜준 하나의 그런 걸 보답하게 되는 결과도 되어진 거지. 그럼 정전회담의 역사적 성찰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을 이용해서 북진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미국 내의 정치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세가 이것이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 대안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요구를 하게 되어졌고, 휴전에 대한 반대 급부로 경제 원조를 받아서 경제 부흥을 계획했고, 이걸 위해서 이승만은 건곤일청의 호국 외교를 펼친 결과 안보와 경제와 민주주의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그래서 당대는 물론이고 후세의 사가들이 평하기를 이승만은 외교의 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결과
한강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1952년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은행에서 제일 먼저 한국의 이 경제 지표를 조사하는 것이 1953년이거든요. 그때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65달러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던 이 배경은 결과적으로 이승만 당시에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안보를 굳건히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때 와서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과제는 뭐냐? 첫째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문은 사실상 이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은 김일성이 생전에 네 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면 그것이 지상낙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북한은 지상낙원이 요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와서 한편으로는 핵실마다 떠들지만 한편으로는 강냉이 이 품평에 나와서 강냉이 용사 잘 되었다고 칭찬을 해야만 되는 게 북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과거 시기에 NGO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럴까 했던 부분들이 정말 그럴까 하는 상상보다도 더 심각하고 그야말로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구나 라는 걸 갖다가 아주 깊이 있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뭐냐? 이 역사의 통일이 없으면요. 역사의 통일이 없으면 국민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 통합이 안 되어지면 통일이고 뭐고 뭐 다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역사학계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건국을 인정하는 학자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뭐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하던 이 강만길 교수님이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란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통일민족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다 라고 책 속에서 기술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후학 세대들이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의 날이 아니라 분단의 날이고 미국의 신식민지로 전락한 날이다. 한반도에는 국가가 들어선 거 아니라 정부가 들어섰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건국되지 않은 나라처럼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만길 선생은 1999년 1월 7일자 한겨레 20일에 보니까 젊은이여 내 책을 덮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아직도 젊은이들이 내 책을 읽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나를 밟고 넘어서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럴 생각을 안 해요. 세 번째, 통일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7.4남북 공동성명이 선포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룰 것인가의 하나의 기본 장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번씩 나가면서 온갖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다 감동을 주면서 약속들을 철석같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교과서로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5년 내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헬싱키 프로세스란 것은 한낱 말장난일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 갖다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핀란드까지 가서 핀란드 대통령 만나서 그때 뭐 퍼포먼스 하던 것이고, 세계사에 보면요 가장 평화 협정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 베르사유 체제예요. 그래서 한독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어떻게 합니까? 등 뒤에 비수를 꽂아버리잖아요. 그냥 국가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 앞에 이런 문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0세기에 세계를 놀라게 한 통일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독일 통일이 하나는 예멘 통일인데, 독일 통일은 보십시오. 동독 국가와 서독 국가인데 통일 국가의 통일은 동독의 국가를 그 국기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남예멘과 북예멘은 이렇게 절충해서 딱 섞어서 했죠. 이거는 사실상 흡수 통일, 이거는 협상 통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가 다 이 예멘행 통일이 더 잘 되었다라고 다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멘은 끊임없는 내란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독일은 그때는 잘못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훨씬 심하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안정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은 뭐냐면은 통일은 힘이 있는 쪽에서 힘이 없는 쪽을 흡수하는 것이 이게 역사의 산 교훈이지, 말로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은 존속할 수 없다는 게 역사의 산 교훈이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NGO 활동을 하면서 해외를 다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88 올림픽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6.25 전쟁을 치룬 나라, 그래서 그 참혹한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어령 선생의 그 머리가 참 그 정적이 흐른 가운데 제가 굴렁쇠 이 굴리고 온 저 아이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뭡니까? 1984년에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을 통해서 각각 사회주의 진영만의 올림픽과 자유 진영만의 올림픽을 갖다가 전체 통합해서 열린 올림픽이 88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에 앞으로 반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산 교훈이 바로 전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승만의 정치사상. 이승만은 개화로부터 독립, 건국, 통일에 이르는 그의 모든 사상의 저변은 기독교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부 수립과 북진 통일과 휴전 반대 한미 통일의 모든 고리의 그의 내세운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는 신약성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 기초한 자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유언 남길 때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국권이 있어서 두 번 다시 종의 머리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 이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 예, 제가 그냥 정신없이 막 달려왔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질문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한 시간여 여러분들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들 역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 또 인식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좀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학계가 너무나 좌편향적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목소리를 한 사람 막 모여가지고 계속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외교관 출신이지만 다방면에 걸쳐서 좀 글을 쓰고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저는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말석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글들을 꾸준히 쓰고 발표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오히려 물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루아침엔 될 수 없지만은 그런 많은 변화의 움직임. 불과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과 금년에 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 변화가 감지되어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교과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남한과 북한의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면 또 괜찮겠는데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북한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건국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세워지는데 남한이 또 정부밖에 수립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편향적인 교과서들이 아직 유통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재단 안에도 역사 연구회 모임과 연구소를 결성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여러분 그동안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학자들이 와 계신데요. 앞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두 분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앞으로 저희들의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보보다는 경제가 먼저였다. 이 말씀이 저로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렸고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인식 속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하면 안보 이 부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경제 부분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으로 일관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에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토론과 자료가 저희 세대들한테 좀 더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심들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승만 그리고 6.25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6.25 전쟁이 나자 3일 만에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마치 아직 임진왜란 때 왜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충주성 함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양성을 불지르고 도망간 선조의 비유를 해서 그렇게 아주 비겁한 지도자로 그동안 낙인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정옥 박사가 쓴 북한 남침 3일간의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란 그 책을 보면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 3일 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부산으로 피난을 하고 물론 피난 안 가려고 이제 본인이 의지를 나타냈지만은 피난을 가고 거기에 취한 이런 행동을 볼 때에 선조보다는 오히려 독일군이 쳐들어오니까 영국으로 망명을 갖다가 그곳에서 국제적인 정세를 이렇게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성정국의 입장에서 2차 대전에 성과를 거둔 드골에 비유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제가 사실은 이제 글에서는 좀 담아놓고 오늘 이제 강의에는 미처 이제 다 못하고 빠뜨렸습니다만 이승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그 당시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의 어떤 정치가들보다도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안목이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이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어떤 지도자들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이승만이 자부심을 가졌던 것, 오늘 제가 뭐 점심 먹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당시 우방에 있던, 우방뿐 아니라 공산권에 있던 상대이들 어떤 나라 국가 지도자들보다 이승만이 두 가지 면에서 우월했다. 하나는 학력 면에서 가장 우월했고, 두 번째는 나이 면에서 가장 또 우월했고, 다양한 어떤 경험들,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앞서서 끌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새우 같은 입장이었지만은 고래를 갖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은 그분의 어떤 탁월한 국제 정치학에서의 안목과 외교력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을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6.25 전쟁 때에 그 전쟁 지도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무능한 사람처럼 볼 수가 있다. 예, 그런 것이 저는 두 가지 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 정치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우수성에 주목이 되고, 또 한 사람은 한 가지면은 그분이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의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와 국가에 대한 이해, 이런 측면에서 이승만을 새롭게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한미 상의 방위제약도 보면은 먼저 강조되어진 부분이 사실은 경제가 먼저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보다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적으로 앞으로 글이나 강연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서울을 놔두고 혼자 도망갔다 그런 것을 여전히 그런 논리에 좀 밀려가지고 이랬는데, 아니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사령관의 아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참 대통령의 아들이 포로가 됐을 경우에 어떤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걱정했다는데, 아니 지금 전쟁터에서 최고 사령관, 국군 통수권자 최고 사령관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만약에 저기 옮겨가지 않고 서울에 그냥 있다가 잡혀, 그거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국가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스스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을 피해가야죠. 우리가 서울을 막을 자신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서울을 방어할 그 여건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일단 피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령부로 옮겨야 그 옮겨진 곳에서 다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는 거지. 서울에서 붙잡히고 나는데 누가 지휘할 겁니까? 그럼 그 점에서는 우리가 논란거리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만약에 좌파 측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 몰아붙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란거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것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우리 이사장이 그 좋은 말씀해 주신 아이젠하워 아들도 그런데 바로 당사자인 대통령이 안 가고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이승만의 난중 일기 읽어보면은 마지막 이제 청량리 경찰서장으로부터 청량리까지 인민군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서, 그때도 도망가는 그 피난 가는 걸 망설일 때야, 그때 신성무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원까지라도만 내려가 계시면 우리가 작전하기에 훨씬 용이하겠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전술적인 면에서나 또 뭐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논란의 시비거리가 될 것이 아닌데, 마치 이제 그렇게 선전적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피신한 것을 선조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선전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잠재적인 의식 속에 인식이 되어져 있어서,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은 뭐 피난 간 사람, 그 지난번에도 그 KBS 역사 그 프로그램에 대담할 때 그것부터 그냥 막 강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정말 그것은 얘기거리도 안 되는 것을
전 국민들이 잘못 좀 인식되어져 있다. 예, 그 말씀 저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안 갔다는 그 부분, 피난 갔다고 지탄하는 부분은 좌파 쪽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일을 바라기 때문이죠. 통일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아니고 김일성 중심의 공산주의 통일,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 조국을 그쪽에 설정해 주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심의 조국이 북한 쪽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일을 그렇게 되면 통일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런 역사를 바로잡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내년에 다큐멘터리가 한 3편 정도 제작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하나 그 외에 이장호 감독께서 극장 상영 내년 상반기 상영 목표로 영화를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그 잘못된 우리 건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영화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지만 잘못 설정된 역사가 바로잡는 어떤 이제 시작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여기 계신 분이 나이 낮으신 분인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동참해서 그런 어떤 영화가 자파들도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 건국의 역사가 바뀔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면은 그 역사의 잘못된 그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승만 박사가 그래도 내가 제일 고마운 거는 그 한말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 고종이라든지 민비라든지 대우군이라든지 세국 정치할 때 그래도 깨우친 거는 미국이나 이 선진국의 선교사, 고산한 장우 선생 그런 경우 윤치호 선생도 같은 계기구나. 그때 그 왕실의 반기를 들고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다가 5년씩 감옥 생활을 그래도 선교사들 압력이나 교섭을 해서 나와서 미국까지 가셔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세계를 내다보는 그런 지식 안목을 넓혔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그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가고 저런 좋은 우리 조국을 남기게끔 기반 구축을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지식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하고 우리 국민도, 난 요즘도 그렇습니다. 역사 보면서 제일 부러운 민족이 유태민족. 항상 공부를 해. 그 다음에 독일민족, 그리고 일본민족. 이들은 여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하고 자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지도자로서는 저런하고 그래도 또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빼올 수 없는 참 우리로서는 같은 후손으로서 참 저는 조상들의 뜻을 잘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더 선진국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했으면 하는 데서 두서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1982년에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에서 교수하다가 5년 전에 정년 퇴직했는데요. 김영석 박사님하고는 금년 봄에 저희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1980년대에는 한국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우리나라 대학가가 어떤 현상이었는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뉴스만 들어서 봤는데, 저는 사실 유학하는 동안에 우리는 유교를 직접 겪어봤기 반도교를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에서는 그런 좌파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80년대 그 지난 이제 89년 그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다 와보니까 그 90년대 보면 쭉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대사 부분의 왜곡이라든가 어떤 좌파들의 그 득세하는 게 상당히 눈에 보이게 커지거든요. 그게 이제 80년대 소위 말하는 그 386 세대들이 80년대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학가가 상당히 많이 작용해야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그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저는 그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저희 지도교수가 상당히 이제 그 보수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많은 걸 배웠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사적으로 그 대화를 하면서 그 저는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한국에서는 그 어떤 그 일본에도 이제 좌파 그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한국에는 그 과거에 그런 전쟁도 경험을 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그 좌파적인 그 생각이라든가 좌파적인 흐름이 자생적으로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80년대 그 무렵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좌파 세력들이 이렇게 특설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들 주시는 것이 저하고 견해가 달라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많은 성과들을 내주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저한테 당부하는 말씀들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 이정용 박사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지. 왜냐하면 저도 197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80년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입장이니까.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이제 소위 5.18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었던 어떤 하나의 충격, 또 그로 인해서 당시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586 세대들이 사회 각계에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존 본능으로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뭐 언론, 출판, 또 정치 이런 영역들에 들어가서 한 그런 활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어떤 사람도 그 인간으로서 완전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또 동양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보면 반드시 공이 있고 과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에는 극단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김구순재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을 놓고서 악마화하거나 신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있는 그대로를 잘 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분의 위대한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그 나중에 노후에 이제 자유당 정권 시대에 그 3.15 부정선거 그쪽 시기에 어떤 그런 과오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중국의 등소평이는 모택동의 공가를 물을 때에 07과삼 한마디로 가지고 그냥 평가를 했다. 그럼 그런 잣대를 놓고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뭐 07보다 훨씬 더 큰 영역에 공이 있고, 훨씬 적은 부분에 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작은 부분의 과를 전체로 침소봉대하거나 아니면은 이 공을 갖다가 가하다 보니까 이 과를 갖다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특히 제일 결정적인 것이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많은 교수님들이 특히 우리 사학과 쪽에서는 그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 해직당한 교수들이 전부 각 대학 사학과에서 나중에 이제 뭐 분단 사학도 좋고요. 또 좌파 사학도 좋고 거의 다 앞장을 서신 이제 어르신들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우리 직접 바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들과 그분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경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닌데 너무 이게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제 균형 감각을 좀 찾자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586 세대들이 그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득세를 하면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과 이 연대를 해서 그 사람들은 제일 큰 어떤 지향점이 뭐냐면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권에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국백년을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019년이 건국백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억지 논리를 펴면서 그리고 2019년을 건국 100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진 그분의 연설문들을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2019년 건국 100년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의 책과 인터뷰하는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뿐 아니라 당시 뭐 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어떤 구테타를 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했던 뭐 한한상 부총리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역사로 두지 아니하고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바꾸는데 그리고 장기적인 집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9년 3.1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좌파 학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진보 진영의 학자들 5개 단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성찰하는 세미나를 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용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어떤 학문적인 반성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상 그런 논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좀 지나쳤다고 하는 데서 하나의 임기응변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기회가 되지면 또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기존에 우리 민족 사학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분들의 숫자가 적어졌어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입지를 확보하고 또 그런 내용을 교육 현장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냐. 특히 역사 교육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부족하지만은 저희 재단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고요. 오늘 말씀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세미나나 또 어떤 스터디 모임 같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 테니까 뭐 많이 참여하셔서 좀 뜻을 모아주시면은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에게 좋은 새로운 과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3월 14일자로 인천 김성수 선생 기념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진강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석 박사님 강연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말씀드릴 사항은 첫 번째로 우리 김 박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휴정협정이 체결됐던 1953년 저는 10살 나이였었습니다. 그때 지금 생생히 기억되는 사항은 북진통일, 그 다음에 휴전결사 반대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는 직접 저는 참여를 못했지만 그냥 보고 지금 크게 내리에 남아있는 그런 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동안에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그 휴전협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을 왜 반대했는지 하는 실상을 정말로 제가 오늘
아주 잘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건의 말씀이라든가 또 요청되는 말씀은 인천 기념회의 이사장을 맡다가 보니까 인천 선생에 대해서 영을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인천 선생을 알게 되려면 이승만 박사님을 꼭 알아야 되고 또 이승만 박사님을 알려면 인천 김성 선생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주요 없는 네, 그래서 김 박사님 앞으로도 이런 포럼 많이 였을 텐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부한말 그리고 우리 해방공간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확보하고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 그다음에 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셨던 선각자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떤 관계를 맺어오셨고 어떻게 노력들을 해오셨길래 이렇게 독립을 쟁취하게 됐고 또 자유민주 국가를 이렇게 건국하게 됐는지 하는 그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연설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의 저의 바람이고요. 또 오늘 강연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대결하고 싸운 거는 제일 첫 번째 종교적인 신념이 제일 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기독교를 신봉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교적인 다른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견관부회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다른 교회 강연을 하실 그런 기회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점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그 포럼에 가급적 제가 시간이 나고 건강이 허락이 되면 자주 와서 좀 경청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일본 외교 안보 쪽을.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디를 했냐면 그 일본 현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하는 과정과 일본이 전쟁에 져가지고 그 미군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일본이 마침 재건하는 과정에 우리는 건국 과정이고 일본은 재건 과정인데 그때 우리는 건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이제 하는데 일본도 그 연합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슷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이승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인천 선생이 그 앞장서서 하시는 농지개혁이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때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일본은 우리보다 2년 전에 미일 안보조약을 해서 미일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유사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김 박사님 오늘 강연 아주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일만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비슷한 그 과정에 있었던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를 일본하고의 상황을 좀 비교해가면서 같이 그런 세미나도 하고 하면은 좀 더 그것이 다층적으로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좀 한일 간의 농지개혁 문제를 제가 조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농지개혁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이렇게 좀 물론 일본의 농지개혁과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라든가 한미동맹이라든가 미일동맹이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일어났고 일본은 어떤 여건에서 일어났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면 좀 더 이것이 또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상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세미나도 그렇게 꼭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여러 나라하고 걸쳐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용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 잘은 모르지만 농지 개혁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실패했는데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자료도 보고 또 글 쓰는데 반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농지 개혁뿐 아니라 많은 주제에서 어디 뭐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인데 우리가 역사를 바로 그렇게 입체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어떤 학문 토론장이나 또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대중적인 시민 강좌 자리인데다가 저에게 주어진 자리가 정전 70년에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좁혀서 정전 70년에 관련된 얘기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더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상하 양원회의에서 연설했던 그런 얘기라든지 뭐 하여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 것조차도 그는 다음번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동맹을 주제로 하는 회의 때에 학술 때 발표를 하고 오늘은 이 사실은 우리 공정과 상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지 이 휴전 협정 이것 가지고 세밀한데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주제를 특별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어줍잖게 글들을 좀 쓰면서도 이 주제로 가지고 여기 글 써보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휴전 협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없었다. 예, 그런 점에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아마 같이 우리가 스터디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기회가 충분히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우리 이정강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이제 제가 어떤 시민 대중 강좌에 오늘 이제 강연을 나온 입장에서 발제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럼 이승만을 얘기할 때에 저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냐? 그거는 두 가지. 첫째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의 경우에는 그의 어떤 종교적인 사상과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외치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자유 하는데 그럼 이승만이 얘기했던 자유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승만의 얘기는 그의 유언까지도 이렇게 우리 연결해서 볼 때에 이분은 신약 성경인대로 다시 너희들이 멍에를 짊어지지 말고 그리고 구한 말에는 다시 봉건 세력으로부터 관리들 우리가 멍에를 쥐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의 멍에 그다음에 북한 공산주의 세력부터 멍에 이런 거 다시는 지지 말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 땅에서 민주국가를 건설해라. 그런 의미에서 자유인데 거기에 가장 그 바탕에 이런 게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주안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혹 좀 제 강연 내용에 대해서 좀 거북함을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부분에 저는 그것인데 전혀 그 거부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이 읽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말씀드리냐면 요즘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하는 분들이 아까 제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을 매장시키는 기가 막혀.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인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어지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외치고 싶었어요. 아니 민족 대표 33인들 조서만 좀 읽어보면은 다 그거는 나온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거조차도 아닌 것처럼 그 뭐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걸 갖다가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분을 옹호하러 나온 정치인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이정강 우리 이제 이사장님 그 이제 또 개인적으로 쓰신 책이나 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승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냐, 김구가 국부냐 이걸 놓고서 50대 50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파운딩 파더스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래서 무려 147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분의 그걸 갖다 자랑을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 인정해야죠. 그리고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건국 과정에 있어서 남북 협상이나 이런 과오도 있었지만 그 전생애를 볼 때는 얼마나 또 기이한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또 그분대로 우리 인천 선생 같은 분 정말로 산업 입국, 교육 입국에서 남기신 그 큰 공적, 또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적도 있지만 그거 공과 과를 비교해 보면은 그게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함께 우리도 건국의 아버지들로 해서 그분들의 존중을 해드리고 그분들의 사상을 우리 다양하게 후대들이 받고 할 때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서로서로 통합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역사,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의 책을 썼고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자. 그래서 좌나 우를 떠나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과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3.15 부정선거 독재를 얘기하고 하나는 6.25 전쟁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6.25 전쟁을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라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걸 바로 알자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김구 선생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서 우리가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 가지고 역사 가지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이 적대적인 공산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섰던 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가지고 있던 이 어른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서 그분들이 그랬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난 이것이 소위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국민 통합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이승만, 김구, 인천 등등의 많은 이런 우리 사회에 했던 분들, 저는 그분들을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분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후대들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아카데미,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출판 활동,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념 사업 이런 걸 할 때 좀 더 우리 사회가 발전될 것이다. 선대 어른들이 싸운 것 가지고 후대 와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이 공정과 상식을 위한 이 국민연합이 지향하는 바를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또 늘 우리 정 교수한테 뒤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부족했던 점이나 또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은 앞으로 또 사적인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잘 받아서 또 보완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